원기 105년 원불교 생명윤리 세미나 녹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6번째 발표는 제도 연명의료 결정법의 활용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강지숙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지숙 위원님은 이화여대 간호학 박사이시고 현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연구 관심 분야는 성인 노인간호, 간호중재, 간호교육이며 전북대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시는 등 교육에도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원불교와의 인연은 현재 어양교당 교도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강지숙 위원님을 다음 발표자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의 활용과 한계에 대해서 오늘 발제를 맡게 된 원광대학교 간호학과의 강지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연명의료 결정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어떤 준비를 통해서 실제 실행이 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실행 2년째가 되는 시점에서 실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을 함으로써 오늘 자리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명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는 현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현대의학으로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또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이러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요.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은요, 2016년 1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요, 호스피스 분야와 연명의료 분야의 제도를 정비하고 또 시범 과정을 거쳐서 2018년 2월 4일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명의료 결정법의 원칙이자 목적입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그 원칙과 목적으로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대상 환자는 임종 과정에 있는 임종 환자입니다. 이 법이 있기 전에 원래 의료 현장에서는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 중단을 결정함과 동시에 환자가 사망을 했다고 했을 때 살인이나 살인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이 제정이 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은 의사들의 이러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취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 의료는 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서 다음과 같이 8가지인데요. 그렇지만 꼭 제공해야 될 의료는 수분과 영양 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연명의료 결정법을 할 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서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확인이 되지 않을 때 그 의사를 추정하거나 또 가족들이 대리 결정을 해야 됨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실행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제도에 대한 정비를 했고요. 그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들어갔고요. 시행 주체를 등록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도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요. 또 그 제도와 관련된 인프라로 정보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환자와 의사가 동시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서식이랄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환자들이 평소에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정 서식을 제도의 인프라에 넣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하고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을 의료기관에 부담지우지 않고 국가가 보전하게 되는 수가 제도를 마무리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법 실행을 준비하게 되고요. 또 연명의료 결정의 시행의 주체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료기관 내에 설치가 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소를 등록하게 되는 등록기관의 등록 이런 것들을 통해 실행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적인 준비인데요. 의료인에 대해서 임종 과정의 판단의 기준과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진료 지침을 객관적으로 작성을 마련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법 실행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요.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관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세 가지 경우인데요. 시행의 주체인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게 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그리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게 되는 총체적인 관리기관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입니다. 현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실행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지정을 하여서 각종 관련된 이러한 연명의료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그리고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연명 의향서의 작성을 통해서 자신의 연명 의료에 관한 의사를 명확하게 그리고 미리 밝혀둘 수 있게 해 놓았고요. 이것을 작성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1:1 상담을 통해서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요, 보통 말기 환자 혹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여서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연명의료 계획서에 남겨놓는 제도로서 보통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연명의료 중단의 절차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료인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내에 담당 의사와 또 전문의 1인이 참여하여서 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임을 판단하게 되고요. 만일에 이 기관이 호스피스 전문 기관이다라고 하면 의사 1인에 의한 판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환자나 환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문제는 환자가 명확하게 연명치료 중단을 표시할 때는 의사의 확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그 의사를 추정하거나 가족들이 대리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복잡함이 발생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해당 환자의 시술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또 치료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환자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입니다. 즉,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가 의식이 너무나 또렷하고 대신에 이제 임종 과정에 있을 경우지요. 그럴 때는 그 또렷한 의식의 환자가 담당 의와 함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과거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놓았다고 하면 그것을 담당 의사가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가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서 의사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 만일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작성이 예전에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의사 2인이 확인을 하여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게 되고요. 문제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같은 그 서식을 작성해 놓지 않았을 때 가족 2명 이상의 일관되고 일치되는 진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진술을 의사 2인이 확인을 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의 범위는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고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을 때는 형제 자매가 할 수 있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족이 나는 1인밖에 없다. 그러면 그 1인에 의한 결정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환자의 그런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또렷하지 않고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또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환자 가족 전원에 합의된 의료 중단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의사 2인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결정이 가능하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서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 혹은 환자 가족에 의해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았다고 하면 그 결정을 실행하게 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중단 및 유보가 가능한 연명의료 시술은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는데요. 심폐소생술은 아시다시피 심장과 폐를 소생시켜주는 그런 시술법이고요. 혈액투석은 투석하는 것 등등등을 포함해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의 적용, 체외 생명유지술, 수혈, 또 혈압상승제, 그 밖에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의학적 판단에 의한 시술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중단이나 유보가 가능한 8가지 시술 이외에 수분이나 영양 공급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성공의 좌우 요인은 다음과 같은 모델인데요. 먼저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과 실천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치료 결정에 참여를 시켜야 하고요. 최선의 의료를 실현하겠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시행의 주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을 행정적인 지원을 잘 해줄 수 있는 코칭과 자문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의 어떤 관리 시스템, 국가 단위의 통계와 자문, 또 재정적 지원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원의 수가체계,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졌을 때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현실입니다. 지금 2018년 2월 4일부터 올해까지 2년째 이 제도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의료진 측면에서 실제 실행하면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진 측면에서는 연명의료에 관한 일관적인 인식이 의료진이 부족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자에 대한 치료 가치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고요. 의학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법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행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돌봄의 주체가 환자 자신이 되지 못하고 자기 결정권이 자기 결정권의 행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대형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40%만이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게 대형 병원이니까 조금 더 확대된 범위의 의료기관에서 자기 결정권 행사를 살펴본다면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환자는 이러한 결정을 하면서 내가 더 치료받고 싶은 욕구와 가족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 사이에서 갈등을 계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적인 요인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족은 이미 해체된 지 오래됐지요.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법적인 의미에서 가족만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 비용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 비용의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운영을 할 때 발생하는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현재까지 끌고 가고 있기는 하나 의료기관에 행정적인 부담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사망 직전의 의료비 통계를 살펴보면 일반 사망자에 비해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한 사망자가 훨씬 더 비용이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 사망자는 물론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한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 현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펴보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한 환자를 혹시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분들의 88%는 60세 이상 고령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작성을 하려면 직접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1:1 상담을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은 총 398개입니다. 그 중에 공공 영역이 많이 맡고 있는데요. 보건소를 예를 들어볼게요. 보건소가 우리나라에 256개가 있는데 이 중에 오로지 36.7%만이 94개 기관이거든요. 이 등록을 할 수 있는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또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5군데는 아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하기 위한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원래의 취지는
사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을 할 때 이들을 심의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또 윤리적인 어떤 효율성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나, 사실은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말하는 걸 살펴보면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 업무, 행정 업무 하는데 주로 시간을 낭비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문제는 상급 종합병원 단위에서는 모두가 다 갖추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단위에서는 3.4%만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그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많은 곳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갖추고 있어야 이 결정에 관해서 쉬운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운영에 관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평인데요. 분명히 연명의료 결정 제도, 연명의료 결정법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일단 내 의사를 표현하게 하는 사전 연명의료 작성에 대한 증가를 가져와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많이 존중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의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환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시발점이 되었다 하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선점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행 2년 차에 제가 생각하는 개선점은 첫 번째, 입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다양한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의료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 업무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 의학적 판단과 권위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전 연명의료 작성의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동안 시행하면서 느꼈던 그런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제도의 개선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개선점으로 두고 저는 이 발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